박사님과 저하고 만난 지도 꽤 됐어요. 꽤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기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구독자 뭐 20만, 30만 얼마 안 될 때 네. 그때 박사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미래 속에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람에 대해서 솔루션을 끝까지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되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박사님 미국에 계시는 동안도 네. 저랑 계속 연락을 했고, 제가 LA 갔을 때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그때 못 그래, 못 만났고, 그죠? 만났습니다. 제가 일정이 막 강의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 후에도 연락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잽싸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네. 이제 우리끼리 둘이 얘기하다 나온 얘기예요. 네. 나도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 네. 근데 내 미래도 걱정이지만 진짜 미래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래를 크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미래를 크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냐. 이제 그 역할을 엄마가 담당해야 되는데 네. 특히 요즘 엄마들이 코로나 이후 엄청 빠르게 10년 후 미래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10년 후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런 걱정을 막 같이 둘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박사님도 애가 넷이라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콘텐츠가 짜라락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대박. 또 제가 누굽니까? 또 근데 다행히 박사님이 또 실행력이 나랑 속도가 비슷해. 네. 대박. 이거 당장 엄마들에게 알려줍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아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이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가서 네. 미래학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이에 관한 어떤 미래, 네. 젊은이들의 어떤 미래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미래학을 전공하기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갈 때까지도 미래학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가서 우연하게 제가 이제 휴스턴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네. 네. 거기에서 휴스턴 대학에 미래학이 있다라는 것만 듣고 아하. 저는 저걸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그 이유가 그 전에 이미 그런 어떤 아이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 대한 네,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과 제가 이 과정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집중한 것이 뭐냐면 시나리오 부분이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나리오를 써서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 미래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예측만 하는 거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은 이게 액팅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네. 거 아닌가요? 어때요? 그렇죠. 뭐 이제 예측은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포괄적으로 쓰는 이제 단어죠. 그런데 네, 주로 뭐 경제에서 뭐 GDP를 예측한다든지 오케이.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좀 적은 의미로 쓰이고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조금 더 포괄적인데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동적인 시나리오, 즉 네. 시간축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뭐 5년 후, 10년 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거죠. 쭉 흘러가면서 네. 또 하나는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데 뭐 사진 혹은 그림처럼 특정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특정한 영역의 어떤 그 시점을 네. 그림처럼 쫙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것. 그러면 아이들에는 어떤 시나리오 기법이 더 맞아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영화처럼 아이의 미래를 그렇죠. 펼치는 것과 스냅샷처럼 콕콕 집어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톤처럼 집어가면서 그렇죠. 가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오케이. 대학을 뭐 어디를 보내야 되고 전공을 뭘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해야 되고 또 그 네. 직업을 아이가 선택했을 때 과연 평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엄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네. 이럴 때는 이제 동적으로 시간축으로 쭉 따라가면서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변화를 먼저 이해하라.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네. 나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혹은 첫 번째 직업이라든지 혹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는 이제 스냅샷처럼 조금 폭넓게 아하. 폭넓게 그 시기에 어떤 다양한 영역을 보면서 스냅샷처럼 이제 찍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보는 게 도움이 되죠. 명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네. 평생 아이가 보장을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 명문대에 나오더라도 대박 공감. 네.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봅니다. 그렇죠. 매일. 네. 그래서 사실은
명문대를 가면 좋죠. 네. 그거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고 명문대는 미래에도 살아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문대를 가는 것 혹은 명문대를 못 갔다고 해서 내 아이의 미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명문대를 갔다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 보장이 됐어. 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하거나 네. 아이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불만스럽게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럼 명문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하는데 말은 확실히 합시다. 못 가도 됩니다. 명문대를 가서 나왔다는 그 졸업장을 가졌던 게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네.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미국도 사실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연봉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평생 못 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꽤 오래 못 가요. 아하. 네, 금방 몇 년밖에 못 가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네. 아이를 그렇게 몰아붙이거나 엄청난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현명하냐라는 거죠. 제가 사회에서 받은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요. 자, 명문대를 나왔건 아니면 그냥 뭐 일반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왔건 네. 사회에 딱 나오잖아요. 사회에 딱 나와서 5년에서 10년이면은 다른 실력으로 승부를 보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잘 외운 실력이 아니라 맞아요. 회사에서 잘 적응하거나 혹은 자영업으로 가든지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든지 다른 실력으로 10년 한번 휙 지나고 나면 40대면 학력 네. 다 떼고 거래해요. 맞아요. 네. 학력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5세 이후는 학력 떼고 경력으로 거래해요. 그래서 그게 초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그걸 해봤자 네. 요즘처럼 요즘 박사님 아시잖아요. 직업의 80%가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고 직업의 90%가 새로 생기는 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좀 더 아이가 유연하게 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막 그 사회의 새로운 공부들을 빨리빨리 해서 네.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이러는 쪽으로 가는 게 네. 훨씬 더 저는 맞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탤런트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강화되는 세상에서 네. 개인이 강화시키지 않고 집단으로 똑같이 외워서 개인이 아닌 대중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 교육에서 1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중에서 1등한 거지 네. 개인으로 붙어서 1등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인생의 기회가 20대를 놓치면 20대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처음에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하는 걸 놓치면 네. 이 아이에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그때의 좋은 기회를 잡으면은 뭐 인생이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뭐 아이는 그러잖아요. 10대 때 공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해야 되겠다 뭐 깨닫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0대, 30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이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서 네. 사실 늦게 깨달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이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하는 시각이 다른데 과거에는 그게 늦으면 그때 가서 그걸 해도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든지 아이가 자기의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찰 때가 되면 그 20대든 30대든 네. 혹은 40대 50대의 인생의 중심을 지나서 인생 후반에 들어서도 그때 가서라도 그 마음을 먹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나만의 어떤 좋아하는 걸 뭘 만든다든지 네. 혹은 내가 나만의 어떤 덕후처럼 컨텐츠. 그렇지 컨텐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과거에는 이걸 돈으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좋아하는 걸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죠. 못 벌지. 네, 왜냐하면 돈으로 만들려면 내가 이것을 살 만한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찾으려면 찾는 데는 돈이 들죠. 네. 마케팅비가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그렇지. 거죠. 손해고. 그런데 미래에는 내가 그걸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 컨텐츠나 내가 만든 것들을 판매를 할 때 내가 그 고객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이 변화된 공간이 찾아와요. 네. 네. 나는 가지고만 있으면 컨텐츠 네.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네. 나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내 걸 사고 싶은 사람 또 나의 컨텐츠를 얻고 싶은 사람이 이 가상 공간이나 이 초연결 사회가 나에게 데려다 줘요. 가치 그러니까, 연결이 쉬워지죠. 가치 연결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케이. 되냐면 마케팅비가 안 드니까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잘하기만 하면 그렇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큰 돈은 버는 건 두 번째 문제인데 네. 먹고 살 수는 충분히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공유와 동시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슈퍼개인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애들 보면 내 꿈에 건강하게 지원받는 애들이 나중에 네. 자기 꿈을 단단하게 키우는 양분을 얻어요. 부모는 자기 꿈에 건강한 애를 키워야 돼요. 자기 꿈 때문에 허약한 애를 키우면 애가 허약하게 그렇죠. 된다고요. 그때 사람들 50년, 1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혹은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고요. 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그런 걸 진짜 사람이 한다고? 아,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적게 생각하면 정말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지만 네. 저는 저 부분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크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나고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일자리, 네. 직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80% 직업이 사라지고 90% 직업이 생긴다는 건 의사 선생님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의사 선생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현재의 의사의 형태, 현재의 선생님의 형태를 네. 끝까지 고집하다간 그 현재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사라지고 만약에 20% 30% 메타버스 세상 네. 그죠?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웹 3.0에 걸맞는 직업으로 트랜스폼 되는 거죠. 네. 근데 트랜스폼 못하면 그 직업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나만 사라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직업을 변화해서 계속 한다고요. 그렇죠. 나만 사라진다는 거라요. 직업은 안 사라져요. 네. 그 직업에 새롭게 직업이 트랜스폼 될 때 적응 못해서 나만 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 직업이 없어져요? 아니요. 메타버스에서 선생님 노릇으로 그렇죠. 변화하겠죠. 네. 근데 공부 안 하면 당신만 사라진다고요. 직업은 진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가장 큰 공포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어디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장 큰 그때 이제 공포감을 느낄 때는 사실은 앞에서 귀신이 확 내려올 때가 아니에요. 아니야.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치. 대박 무서워. 그렇죠. 언제나 사실 내려오면 별로 안 무서워요. 네.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도 네. 모르면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러니까 막 뭔가 변화를 막 한다고 그러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꾸 뭐 직업이 다 없어지고 인간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네. 그런데 미래를 좀 그 알고 나면 네. 사실은 무서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구나. 그게 대박.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하면 미래가 희망이 되고요. 공부 안 하면 미래가 두려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맞아요. 느끼냐면 너무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모르면 많다니까. 지금 어머니들이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면 이게 미래를 뭘 해야 되지? 네. 점점 할 게 막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예언은 뭐 예측은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쌓이면 오히려 너무 할 것이 많아서 선택을 뭐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가 그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에게도 네.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아니야. 어머니 알고 그러면 네. 도대체 우리 뭐 할까? 너무 선택이 많다. 선택이 아. 많아서 힘들다라고 네. 할 정도로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래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예측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미래 예측이 뭐 어디 막 책 막 읽고 어디 막 산에 들어가서 막 폭포수 밑에서 막 돌을 닦아가지고 미래를 확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아직 네, 정해지지 네. 않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미래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어떤 일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정해져 있냐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패턴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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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의사의 직업,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생각하면 이 의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미래는 의사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의대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네. 의사라는 것은 그냥 옷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에 불과한 거죠. 그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우리가 더 깊숙이 업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우리가 자랑스러운 허준 의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시대 의원들이 했던 어떤 의료의 어떤 방식, 의사들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지금 시대 의사들이 했던 거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다르잖아요. 다르죠. 훨씬 더 많고 분야도 많고 하죠. 네.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기술의 발전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의 유전자 코드, 유전 지도를 갖게 돼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평생 100살 사는 동안에 네. 예를 들면 연령대마다 네. 나타날 수 있는 네. 질병을 확률적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 내가 몰랐던 질병들을 네. 발견하게 되고 또 발견한다는 것은 고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지금보다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게 더 증가하면 일부는 기계가 할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그렇지. 네. 그렇지만 인간이 지금 의사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고 네. 더 많은 영역의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다 미래의 변화를 합치면 변수를 합치면 그렇죠. 오히려 의사가 오케이. 없어지겠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지. 의사가 할 일이 너무 많겠네. 네. 새로운 의료 영역이 나오겠네. 혹은 지금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직업의 영역이 생기겠구나라는 헬스케어 분야 그렇죠. IoT를 활용하는 거 아시죠? 네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갖고 뭐 요새 헬스케어의 분야에 제일 뛰어드는 게 뭐예요? 이런 시계 같은 거. 네. 헬스케어 분야가요 IoT 분야와 합쳐지면서 AI 그다음 빅데이터, IoT 네. 이게 합쳐지면서 그 센서 네. 합쳐지면서 의사가 아니어도 의사보다 헬스케어 분야가 더 큽니다. 어. 박사님 말씀에 이렇게 성장, 이동, 변화, 소멸, 창조 이걸 딱 네. 듣다가 얼마 전에 우리 회사를 찾아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 아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여기 NKYU 캠퍼스 놀러 왔었거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의 선생님이 된 게 MKYU 입학한 후부터래요. 자기는 엄마를 선생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선 선생님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에서 다 방해만 하고 반대하고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NKYU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세븐테크 강의를 듣고 트렌드 강의 듣고 NFT 강의를 들었대요.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랑 드디어 대화가 되고 엄마가 내 꿈에 대해서 코치 역할을 시작하셨어요. 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걔가 얼마나 사춘기에 엄마랑 대적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도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공무원, 아이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똑똑해졌을 수가 없대요. 야. 그러면서 네. 엄마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너무 행복하다며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너무 기특해갖고 네. 막 안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걔가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박사님처럼은 모르지만 그래도 네. 또 막 얘기를 하길래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네. 칭찬하고 잘한다 막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엄마가 정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가 걔는 뭐랬지? 엄마가 제페토 만들고 메타버스에서 놀아서 자기 기함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인정했대요. 아 우리 엄마 나랑 얘기 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미래를 살고 싶어 하는데 네. 엄마들이 30년 그쵸. 과거에서 애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 둘째 아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공부 푸시를 안 시켜서 너무 좋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고 뭐 학교를 다 자퇴하고 다 공교육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교육 체계가 그렇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그 기본이 뭐냐 그냥 학교만 잘 다녀라. 네. 그런데 그래서 학교가 그냥 학교에서 주는 공부 뭐 이런 부분들 숙제 이런 것만 잘 다녀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뭐 저 때도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 공부와 관련돼서 모든 걸 100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자율학습이든 학원이든 네. 모두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똑같은 걸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네. 근데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했냐면 하긴 해야 되니까 네. 학교와 관련돼서 하는 것은 뭐 60이나 한 70 정도는 해라. 네. 기본은 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3, 40은
너를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경험을 위해서 네. 혹은 아빠가 미래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기술들은 너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꿈을 이루든지 간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빠가 조언해주면 그것을 배우는데 써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가 노는 건 아니에요. 방치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100을 쓰는데 네. 좀 다르게 쓴다라는 거죠. 다른 100을 채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과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그렇게 맞추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이거 다 포기하고 100을 다 미래 준비에 써야 되냐? 아니에요. 미래 준비는 사실 아이가 지금 하는 것을 100에서 한 80 수준까지만 좀 낮추고 네. 나머지 20을 미래 준비하는데 해도 충분하다. 단 아이들 일찍 하니까 네.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 그 하니까 정도. 쌓이죠. 그렇죠.